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고이원 분만 뒷부분인 지연된 분만과 상과적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연된 분만의 기준은 일단 42주예요. 그러니까 지연된 분만은 42주가 넘어도 임신이 지속되는 것으로 과수가를 출생할 수 있다는 거죠. 42주가 넘으면 과수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연된 분만의 모체 측의 위험은 뭐가 있느냐? 아무래도 태아가 42주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가 많이 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식 분만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제왕절개 분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당연히 난산의 위험성이 있고 출생 시 손상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고요. 과다 신전이 될 수 있으니까 산후출혈 가능성 같은 것도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게 모체 측 위험이고, 태아 측 위험으로 살펴보면 거대아, 경감, 난산, 그리고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아두골반 불균형, 아기의 머리 크기와 골반이 맞지 않아서 제왕절개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모를 수 있는 단어가 상완신경총 손상인데, 상완신경총이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얼기를 이루어서 크게는 이렇게 팔에 내려가는 요골신경, 중앙신경, 척골신경을 이뤄요. 이런 신경총을 상완신경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거대아, 경감, 난산의 경우 출산 시에 이 부분이 당겨지면서 손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손상되게 되면 이 밑으로 감각과 운동신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상완신경총 손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상완신경총이란 단어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간호관리를 해야 될까? 분만 기간 중에는 태아의 가사상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아의 크기는 굉장히 크고 그에 반해 자궁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산소와 영양분은 그 크기를 못 따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태아 가사, 태아의 저산소증이나 이런 걸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태아 심박동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제왕절개를 계획해야 돼요. 태아의 가사 상태가 심해지면 사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태를 잘 보고 제왕절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태아 가사 상태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태아 저산소증의 유무를 잘 확인하고 양수의 특성을 사정하라고 하는데, 태아의 저산소증이 있을 때 태아는 태변을 배출할 수 있어요. 왜? 항문이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항문이 풀려서 태변을 배출하게 되면 양수는 색깔이나 냄새가 변하게 되는데, 색깔의 경우는 태변이 암갈색이나 짙은 갈색을 띠기 때문에 이 암갈색으로 피부가 착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태아의 피부가 암갈색으로 착색됐다는 뜻은 태변을 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42주가 넘어서 태아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궁이 과다 신전되어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부전성 자궁 수축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통의 양상을 잘 감시하고 제대로 자궁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나 제왕절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연된 분만의 경우에는 분만을 유도할 수 있어요. 지연되기 전에 유도해서 분만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유도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이 시작되기 전에 분만을 하도록 내과적, 외과적인 방법으로 자궁수축을 자극해서 자궁수축이 이루어지면 분만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분만을 유도하는 방법이 유도분만입니다. 외과적 방법으로는 양막을 벗겨내는 인공피망술, 양막이 벗겨지면 파수가 이루어지면서 자궁수축이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내과적 방법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옥시토신을 투여할 수 있어요. 옥시토신은 강력한 자궁수축제잖아요. 그래서 자궁수축만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시험엔 최근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왔었는데, 자궁수축 플러스 경부연화 작용도 있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유도분만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자궁수축만 나오게 되면 옥시토신을 고르시면 되고, 자궁수축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경부연화죠. 이게 나오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을 할 때는 응급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살펴보면 제대 탈출이에요. 제대가 태아 나란히 혹은 선진부보다 먼저 제대가 돌출되는 것을 제대 탈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가 먼저 탈출하게 되면 태아의 머리나 태아의 선진부에 눌려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폐쇄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폐쇄가 일어나게 되면 태반을 통해서
태아가 산소를 받아야 되는데 산소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산소 결핍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태아의 선진부인 아두보다 제대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궁이 수축돼서 아두가 계속 이 부분을 누르게 되겠죠. 탯줄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태아에게 산소가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아가 저산소증, 가사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태아의 체위에 이상이 있거나 태아 성장이 지연됐거나 미수가, 양수과다, 다산부, 다태임신 등에서는 제대 탈출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 탈출을 잘 확인해야 돼요. 태아 성장 지연, 미수가, 양수과다 대부분이 양수의 양보다 태아의 크기가 작거나 한 경우에요. 그래서 파막이 되면서 양수가 빠져나갈 때 이 제대가 휩쓸려서 빠져나가면서 태아의 선진부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 탈출이 흔히 발생하는 부분인 거고요. 다태 임신의 경우에도 태반과 탯줄이 많기 때문에 제대 탈출이 흔히 발생할 수 있고, 다산부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출산을 경험하면서 자궁이 쉽게 이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대 탈출 가능성이 보통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유심히 제대 탈출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대 탈출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제대 압박을 우선 완화시켜야 돼요. 완화가 안 되면 태아에게 산소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태아의 가사 상태가 심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정된 심수체라든지 술룡이를 취하게 되는데, 술룡이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수정된 심수체도 좀 나오긴 하지만 술룡이가 훨씬 더 답으로 잘 나와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게 술룡이 체위죠. 이런 체위를 취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아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가 탈출돼 있더라도 이 아두가 누를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 압박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는 술룡이가 될 수 있고, 변형된 심스 체위에서도 이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서 태아가 좀 밑으로 떨어지겠죠. 당연히 제대 압박이 좀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태아 심음을 계속해서 감지해야 되고, 침상 안정을 취해서 최대한 산소 소모량을 좀 줄이고 처방된 산소를 줘서 태아에게 제공되는 산소를 조금이라도 고농도 상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후에 경관이 완전히 개대됐고 태아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겸자라든지 흡인 보존술을 통해서 즉시 분만을 시도해서 태아 가사 상태가 빠지지 않은 컨디션에서 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자궁 경부가 열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질식 분만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왕설계술을 실시해서 빠르게 태아를 꺼내는 것이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궁 경부가 완전히 개대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태아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겸자나 흡인 보존술을 실시하든지 제왕절개를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겸자 분만과 흡인 보존술은 어떤 건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상과적 응급 상황인 자궁 파열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복강 내에서 자궁이 찢어져서 파열된 거예요. 이 자궁이 파열되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한 자궁 수축이라든지 혹은 자궁에 흉터가 있는데 질식 분만을 시도하다가 찢어져서 파열될 수 있겠죠. 출혈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증상을 살펴보면 자궁이 파열됐기 때문에 태아에게 필요한 산소가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태아가 가사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자궁이 파열됐기 때문에 복통이 당연히 발생하겠고요. 질출혈이 발생하고 출혈량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혈량성 쇼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자궁의 흉터, 그리고 이전에 제왕절개 유무, 이 제왕절개를 했던 게 흉터로 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선천적인 자궁 기형, 과도한 자궁 자극을 한 유도분만 등의 위험 요인을 잘 사정해야 돼요. 왜? 자궁 파열 가능성이 올라가니까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사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조심해서 질식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이전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다면 제왕절개를 실시해서 태아를 꺼내야 돼요. 이 흉터 부위가 파열될 가능성이 올라가서 그런 거죠. 자궁 파열이 발생했다면 산모의 활력 징후를 잘 모니터하고 저혈량성 쇼크의 증상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빨리 태아를 적출하고 응급으로 자궁 적출도 실시해야 돼요. 워낙에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산모의 사망 가능성도 올라가서 출혈을 조절하는 수술이 응급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태아와 산모의 목숨이 둘 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수색전증은 여러분 시험에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출산을 하면서 태반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순간에 양수가 모체의 순환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만 중에 양수에 있던 솜털, 피부, 태지, 태변 등의 잔해물 조각이 모체 순환 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양수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잔해물들이 들어와서 폐혈관이 차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색전이 발생하고, 폐색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폐색전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이 외에는 저런 외부 물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염증맥의 반응과 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과민증은 또 다른 말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죠. 아나필락시스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자궁에서 잔해물 조각이 들어오게 되면 정맥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혈관 이름이 하대정맥이란 말이에요. 하대정맥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여기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심방에서 삼천판막을 통해서 우심실로 가게 돼요.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큰 혈관이기 때문에 보통 색전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폐로 들어가서 혈관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색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폐색전이 잘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양수색전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민증으로 혈관 허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저혈압 증상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쇼크 증상도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알려드렸고요. 이걸 기반으로 증상을 살펴보면 폐색전 때문에 호흡곤란,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청색증이 올 수 있고, 아나필락시스에 의해서 빈맥, 저혈압, 심정지, 그리고 당연히 쇼크 증상이 있기 때문에 다기관의 기능 부전도 초래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와서 혈액응고에 문제를 일으켜서 파종성 혈액응고 장애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환 문제와 호흡곤란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 주입과 강심제 등을 투여해서 순환을 유지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이후 활력 징후, 체온 등을 모니터하고 응고장애의 임상적 징후를 관찰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대증요법을 실시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 간호와 쇼크 간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부분인 거겠죠. 분만과 관련된 수술을 살펴보면 앞전에 겸자분만과 흡입분만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겸자 또는 흡입분만은 별거 없습니다. 태아의 머리에 적용해서 견인을 해서 분만을 진행시키는 방법이에요. 적응증을 살펴보면 분만 2기에 태아가 만출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지연되면 산모도 힘들고 태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겸자분만이나 흡입분만을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선진부가 뇌전하지 못해서 하강이 정지된 경우에도 지연된 분만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뇌전을 시키면서 태아 만출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국소마취 등으로 산모가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분만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태아 질식이라든지 태아의 가사 상태, 산부의 피로 등으로 피로, 그리고 감염 등이 의심될 때도 빠른 출산을 하지 않으면 태아의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적응증이 되고요. 그래서 겸자와 흡입분만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겸자로 아기 머리를 잡고 꺼내는 게 겸자분만입니다. 흡입분만은 이렇게 생긴 걸 아기 머리에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 음압을 걸어서 태아 머리를 당겨서 분만을 진행하는 게 흡입분만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른 간호관리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관리를 살펴보면 두 경우 다 방광을 비워야 조직 손상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태아의 손상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분만 후 산모와 태아의 손상 정도를 잘 사정해야 합니다. 겸자분만의 경우에는 산모에게는 출혈,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자궁경부에 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겸자를 태의 머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안쪽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고, 겸자가 눌리는 이 부위가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겸자를 누르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안면신경에 마비 증상이 올 수 있고 두개골을 압박시키기 때문에 뇌 손상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겸자분만의 부작용이고, 흡인분만의 경우에는 태아의 머리에 뇌혈종, 뇌출혈, 산류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음압을 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음압이 작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뇌혈종이라든지 산류 그리고 뇌출혈 다 아동간호에 가서 배우실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음압에 의해서 태아의 머리가 견인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만 알아두시고 아동간호 가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만과 관련된 수술 두 번째인 제왕절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복부와 자궁의 절개 부위를 통해서 태아를 꺼내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은 보통 이렇게 예전에는 복부를 열고 자궁을 이렇게 절개해서 아이를 꺼냈었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 출산 때 질식분만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게 절제하고 이런 흉터가 크게 남기 때문에 그 다음 출산도 무조건 제왕절개를 적용했었어요. 안 그러면 자궁 파열 위험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최근에는 하부 횡절개를 흔히 사용하는데, 네, 이렇게 자궁의 밑부분을 이렇게 적게 절개해서 태아 분만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하부 횡절개를 흔히 사용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길 절개해서 애를 꺼내는 가장 큰 장점은 제왕절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질식분만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궁 파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자궁 파열 가능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정상분만도 시도해 볼 수 있다. 한번 제왕절개를 했던 산모를 정상분만으로 시도하는 걸 꺼려합니다. 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자궁 파열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하부 횡절제를 했더라도 자궁 파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우선 제왕절개의 적응증 꼭 해야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제왕절개 과거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궁 파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왕절개 과거력이 있다면 보통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하게 되고요. 태위의 이상, 난상과 태아의 가사, 이런 경우에도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태아의 상태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왕절개로 빠르게 꺼낼 수 있고요. 전치 태반의 경우에는 자궁의 경부 이 앞부분에 태반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질식분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고, 태반 조기 박리의 경우에도 태반이 출산 전에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아의 저산소증이라든지 가사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두 골반 불균형 경우에는 당연히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아기 머리 크기와 골반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질식분만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왕절개의 합병증은 뭐가 있느냐? 당연히 복부를 절개하고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식분만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가고요. 출혈 가능성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보통의 질식분만의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조기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왕절개 환자들은 24시간은 침상에서 안정을 시키고 이후에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궁수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 가능성이 더 높고 복부절개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식분만에 비해서 출혈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감염에 의해서 폐혈증도 발생할 수 있죠. 폐혈증은 쉽게 얘기하면 병원균들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열과 저혈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성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제왕절개를 실시하면서 비뇨기계에도 좀 외상을 줄 수 있고, 마취를 해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무기폐 합병증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수술 후 간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무기폐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왕절개와 관련해서는 어떤 간호관리를 해줘야 되냐? 수술과 관련한 내용들을 잘 교육하고 불안을 사정하고 잘 중재해줘야 하고요. 수술 전후 간호는 당연히 제공해줘야 되고, 특히 수술 후 호흡기 간호를 해줘야 돼요. 앞전에 알려드린 무기폐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제왕절개는 전신마취로도 하지만 척추마취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척추마취의 경우에는 전신마취와 달리 호흡기 간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척추마취의 경우에는 호흡기 간호가 필요가 없어요. 척추를 마취를 해서 인공호흡기와 전신마취의 경우에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기도 내 분비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호흡기 간호가 필수고 무기폐나 이런 걸 예방해야 되겠지만, 척추마취의 경우에는 이런 기도 내 분비물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 간호가 필요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알면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